저는 지난 겨울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철호 씨를 만났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하는 분이었죠. 그분은 40년 가까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 소음 속에서 청력을 잃어가면서도 매달 국민연금을 빠짐없이 납부했습니다. 은퇴할 때만 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대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니 매달 들어오는 돈은 63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버틸만 했어요. 아내와 단둘이 사니까 검소하게 살면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이 올랐어요. 가스비도 올랐고 장을 보러 가면 물가는 매번 놀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당뇨약, 혈압약, 관절주사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이철호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준비했는데 빈곤은 준비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왜 노년에는 이렇게 힘들어져야 할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발견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가 흔히 OECD라고 부르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곧 우리가 마주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졌어요. 정말 돈을 모으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준비를 게을리해서일까요?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악착같이 살아온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노후는 가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수많은 사례를 듣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5가지 구조적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소득 공백의 함정이에요.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 벌어지는 무서운 시간의 틈새죠. 둘째는 연금 신화의 붕괴입니다. 연금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셋째는 가족 부양의 착각이에요. 자식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 그게 오히려 빈곤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자산의 착시예요. 집이 있으니 부자는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다섯째는 습관과 판단의 실패입니다. 평생 쌓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노후의 빈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 5가지는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이고 세대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구조적 함정이에요. 하지만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지금 50대든 60대든 아니면 이제 막 40을 넘겼든 상관없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이철호 씨는 지금도 경비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늦었지만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노후 빈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예방 가능한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대학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김정자 씨를 만났습니다. 67살 한때 보험회사에서 잘 나가던 영업팀장이었던 분이죠. 그분은 모임 내내 말이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먼저 농담을 던지고 분위기를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정자 씨가 제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다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득 공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깨달았어요. 정자 씨는 55살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죠. 회사는 젊은 인력으로 조직을 재편한다며 50대 이상 직원들에게 퇴직을 종용했어요. 처음엔 괜찮을 거라 생각했대요. 퇴직금도 받았고 남편도 아직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 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자 씨는 남편을 간병하느라 재취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5년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 사이 퇴직금은 바닥났고 저축도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정자 씨는 제게 말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가는 세상이라는 걸. 이게 바로 소득 공백의 함정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5세예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3세입니다. 여기서 8년이라는 무서운 시간 차이가 생기는 거죠. 8년 동안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됩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의료비까지요.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과 저축을 깎아먹으며 버팁니다. 그러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이미 바닥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50대 중반 이후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은 3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나마도 대부분 경비, 청소,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직이죠. 월급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예요. 은퇴 전 소득의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재취업도 안 되고 연금도 아직 못 받는 이 8년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저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박철수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1살 건설회사에서 30년을 일하다 퇴직한 분이에요. 박 씨는 퇴직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직금 3천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요. 대신 아내와 함께 식당 배달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8시간, 주 6일을 일했습니다. 둘이 합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죠. 빠듯했지만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63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박 씨의 통장에는 퇴직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무릎도 많이 상했고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박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으니까 지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네요. 저는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꾼다는 걸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8년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이 있으니까, 저축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퇴직금 3천만 원은 평균적으로 3년이면 바닥나요. 한 달에 80만 원씩만 써도 그렇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라도 보태면 1년 안에 사라지죠. 더 큰 문제는 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터진다는 거예요. 부모님 병원, 본인 질병, 자녀 실직, 전세금 반환 문제까지요. 그러면 소득 공백기는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빈곤으로 추락하는 가속 구간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50세부터 소득 공백기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비상금으로 남겨둬야 해요. 셋째, 재취업이 안 되더라도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정자 씨는 지금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버는데 그래도 이게 있으니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고 해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한 거죠. 노후 빈곤은 소득이 끊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은 나가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소득 공백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결국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초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노후 준비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65살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목소리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강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금액이 얼마나 나오시는지 확인해 보셨냐고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름은 이순희 씨였습니다. 순희 씨는 평생 식당에서 일했대요. 젊은 시절부터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나중엔 홀 관리까지 맡았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4대 보험을 꼬박꼬박 들어줬어요. 그래서 순희 씨는 늘 안심했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막상 65이 되어 연금을 신청하고 나서 순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월 58만 원이었어요. 25년을 납부했는데도요. 순희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대요. 상담원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길지만 납부한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라고요.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었으니 연금도 그에 비례해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순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금은 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국민연금 수령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2만 원이었습니다.
최저 생계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더 충격적인 건 수령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습니다. 연금만 있으면 노후는 괜찮을 거라고요. 이게 바로 연금 신화입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필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저는 작년 여름 또 다른 사례를 만났어요. 최진수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69살,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한 분이죠. 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알뜰하게 살았어요. 월급의 10%는 꼭 저축했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퇴직할 때쯤엔 저축이 5천만 원 정도 모였대요. 최 씨는 생각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저축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노후는 문제없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받는 연금은 월 87만 원이었어요. 평균보다는 높은 금액이지만 부부가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가 40만 원, 관리비가 10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가 20만 원이었죠. 그것만 해도 70만 원이 나갑니다. 식비와 교통비,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30만 원은 필요했어요. 결국 매달 40만 원씩 저축을 깎아 먹어야 했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이죠. 5천만 원 저축은 10년이면 바닥나는 계산이었어요. 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판단이었는지를요. 저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연금 신화를 믿게 되는 걸까요? 첫째, 정확한 수령액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연금이 나온다는 것만 알지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 보지 않아요. 둘째,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부모 세대는 자녀들이 부양했지만 지금은 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셋째, 생활비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에요. 일할 때는 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비의 절반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만난 한 재무상담사는 말했어요. 연금은 노후의 지붕이 아니라 버팀목일 뿐이라고요. 버팀목만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채 없는 생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순희 씨는 지금 동네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지만 연금과 합치면 120만 원이 됩니다. 빠듯하지만 살 수 있는 금액이죠. 최 씨는 부부가 함께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지만 매달 50만 원 정도는 벌어요. 그렇게 저축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연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연금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빈곤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금을 기본으로 삼고 거기에 작은 소득이라도 더하면 버틸 수 있어요. 연금 신화는 이제 깨져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지금 받을 연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그 돈으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신화에 기댄 채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위험한 선택은 없으니까요. 올해 봄,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정형외과 진료를 기다리고 계셨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부축하고 계셨어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두 분은 70대 초반이셨어요. 할아버지 성함은 박동진 씨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 씨 부부는 월세방에 사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박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작은아들은 아직 미혼이라고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 저는 뭔가 말하지 못하는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 씨는 20년 전만 해도 자가 아파트에 살았대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30년 동안 대출 갚으며 지킨 집이었죠. 큰아들이 결혼할 때였습니다. 아들은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시 전세금이 2억 원이었는데 아들 부부가 모은 돈은 1억 뿐이었죠.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을 보탰어요.
아들이 잘 되면 나중에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년 뒤 작은 아들도 사업을 시작한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 씨는 또 고민했지만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집값이 2억 5천에 나갔고 대출 1억을 갚고 나니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 돈 중 3천만 원을 작은 아들에게 줬습니다. 남은 2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으려 했지만 이미 전세금이 너무 올라 있었어요. 결국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는 그때 생각했대요. 아들들이 잘 되면 나중에 모실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전세금 만기가 돌아오자 오히려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전세금이 또 올랐다면서요. 작은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고 빌려준 3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지금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서 살아요. 국민연금 합쳐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데 월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할머니 무릎 수술비도 걱정이에요. 아들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그들도 자기 살기 바쁘니까요. 박 씨는 제게 말했어요. 그때는 자식이 잘 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노후 자금을 쓰는 걸까요? 첫째는 문화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부모의 성공이라고 믿었죠. 둘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때문이에요.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자식이 부양할 거라는 믿음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자기 생계 유지도 버겁습니다. 취업은 어렵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요.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도 늘어납니다. 이들에게 부모 부양까지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만난 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0%도 안 된다고 해요. 오히려 70% 이상이 자녀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부양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저는 다른 사례도 만났어요. 정미숙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68살 딸 하나를 키운 분이에요. 정 씨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던 날 정 씨는 정말 기뻤대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싶었죠. 하지만 딸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 씨는 30년 모은 적금을 모두 털어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딸이 결혼해서 잘 살면 나중에 나를 챙겨줄 거라고요. 하지만 딸은 결혼 후 시댁 눈치에 육아에 직장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전부였어요. 정 씨는 외로웠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힘든 걸 아니까요. 지금 정 씨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연금 60만 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고 해요. 딸도 자기 살기 바쁘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이 두 사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노후 빈곤을 부른다는 걸요. 자식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는 기대는 이제 현실이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노후 준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녀도 부담 없이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면 그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박 씨는 지금 아들들과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서로 미안하고 불편해서요. 정 씨도 딸에게 전화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뭔가 달라고 할까봐 딸이 부담스러워 할까봐요. 이게 현실입니다. 가족을 믿는 것도 좋지만 내 인생의 보험은 결국 나 자신이에요. 자식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작년 가을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중개사와 상담을 하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커서 자연스럽게 들렸는데 집을 팔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개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이사 가실 거냐고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디든 월세로 들어갈 거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있는데 왜 월세로 가실까?
나중에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함은 조명환 씨였어요. 조 씨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시세가 3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죠. 35년 전에 산 집이라 대출도 다 갚고 완전히 본인 소유였어요. 조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대요. 집이 있으니 부자는 아니어도 최소한 가난하지는 않다고요. 하지만 70을 넘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어요. 병원비가 매달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조 씨가 받는 연금은 70만 원이었어요. 매달 30만 원이 부족했죠. 저축은 이미 몇 년 전에 바닥났습니다. 집은 3억짜리가 있는데 손에 쥔 현금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조 씨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집을 팔거나요.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면 3억이 생기지만 살 곳은 없어지는 거죠. 조 씨는 그 돈으로 2억은 은행에 넣어두고 1억으로 전세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1억으로는 변두리 투룸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3억짜리 집이 있어도 가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더 파고들어 봤어요. 통계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60%가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현금 흐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집은 있지만 매달 쓸 돈이 없는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자산 빈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산은 크지만 유동성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상태요.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만났습니다. 한명숙 씨라는 분이었어요. 69살 강남의 작은 빌라를 갖고 계신 분이죠. 집값이 6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씨는 평생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집은 크고 관리비는 매달 20만 원씩 나갔어요. 연금은 50만 원 받았는데 관리비 내고 나면 30만 원이 남습니다. 식비와 병원비를 쓰면 항상 부족했어요. 친구들은 한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강남에 집이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요. 하지만 한 씨는 매달 현금이 없어서 고생했어요. 집은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던 곳이고 추억이 있는 집이니까요. 그래서 한 씨는 주택연금을 알아봤습니다. 영모기지라고도 부르는 제도죠.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거예요. 한 씨 집 시세로 계산하니 매달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 연금과 합치면 150만 원이 되는 거죠. 한 씨는 고민 끝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어요. 이제는 생활이 좀 나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세상을 떠나면 집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과 잘 산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요.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게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제가 만난 한 재무설계사는 설명했어요. 부동산은 저축이 아니라 잠긴 돈이라고요.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없으니 사실상 없는 돈과 같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에는 집을 팔기도 대출받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면 결국 어려움에 처한다는 거죠. 저는 주변 어르신들을 보면서 자주 느낍니다. 집 자랑하는 분들 중에 정작 현금이 없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요. 반대로 작은 전세에 사는데도 매달 연금과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분들은 훨씬 여유롭게 사세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월별 현금 흐름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5억짜리 집 한 채보다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안전합니다. 조 씨는 결국 집을 팔았어요.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지만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고 이자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해요. 한 씨는 주택연금 덕분에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집도 지키고 현금 흐름도 생겼으니 일석이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주택연금이 답은 아닙니다. 집값이 낮으면 받는 금액도 적고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분들에겐 아쉬운 선택이니까요. 중요한 건 자기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집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그 집이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당신은 가난한 겁니다. 자산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해요.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노후를 지켜줍니다. 부동산 부자, 생활 빈곤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노인들의 현실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가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노후 준비니까요. 지난 봄, 저는 오랜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75세에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평생 절약하며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 통장에 10만 원밖에 없었다고 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작은 실수들을 반복하셨다고요. 그 작은 실수들이 쌓여서 결국 빈곤으로 이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친구는 몇 가지 예를 들어줬습니다. 첫째는 보험이었어요. 친구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보험을 여러 개 들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권하는 대로 이것저것 가입했죠. 한 달에 보험료만 30만 원씩 나갔어요. 20년 넘게 그렇게 냈으니 총 7천만 원 이상을 납부한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만기가 됐을 때 돌려받은 돈은 500만 원 뿐이었어요. 대부분 소모성 보험이었고 중간에 해지한 것도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보험이 저축이 아니라는 걸요. 둘째는 자녀 보증이었습니다. 친구의 형이 사업을 한다며 대출을 받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어요. 형은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했고 결국 어머니가 빚을 떠안았어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거죠. 어머니는 70이 넘어서까지 그 빚을 갚느라 고생하셨다고 해요. 셋째는 투자 사기였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어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에 참여했어요. 원금 보장에 월 3% 수익을 준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저축 3천만 원을 모두 넣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이자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반년 뒤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한동안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다만 평생 작은 판단 실수들이 반복됐고 그게 쌓여서 빈곤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노후 빈곤은 한 번의 큰 실패가 아니라 수십 번의 작은 실패가 만든 결과구나 하고요. 저는 비슷한 사례를 더 찾아봤어요. 그러다 강석원 씨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73세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이죠. 강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돈 관리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저축하는 식이었죠.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강 씨에게는 세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족 행사에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명절이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줬고 손주들 생일이면 비싼 선물을 샀습니다. 1년에 그렇게 쓰는 돈이 200만 원은 넘었어요. 둘째, 친구들과의 모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동창회, 동호회를 나갔는데 그때마다 술값을 냈어요. 선배라는 이유로, 형이라는 이유로 계산을 도맡았죠. 한 달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셋째,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남 앞에서 가난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옷도 괜찮은 걸 입고 밥도 남에게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했죠. 이런 습관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문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씨는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을 유지했어요. 연금이 100만 원 나왔는데 여전히 한 달에 130만 원씩 쓴 거죠. 당연히 저축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났어요. 그제야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요. 지금은 동창회도 나가지 않고 손주 선물도 줄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잃어버린 5년과 사라진 저축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사례들을 정리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습관과 판단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검증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보험 설계사의 말, 지인의 투자 권유, 자녀의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스스로 확인하고 따져보는 과정이 없어요. 둘째,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일할 때 쓰던 돈을 은퇴 후에도 똑같이 써요.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은 줄이지 않는 거죠. 셋째,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데 말이죠. 넷째, 체면과 의리를 돈보다 우선시합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중요해요. 하지만 자기 형편을 넘어서는 지출은 결국 독이 됩니다. 저는 한 재무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노년의 빈곤을 피하려면 50대부터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요. 돈보다 데이터를 믿어야 한대요. 매달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찾아내고 과감히 줄이는 거죠. 습관을 점검하는 게 바로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저는 최근 제 지출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달 20만 원 이상을 불필요한 곳에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안 보는 구독 서비스, 거의 안 쓰는 헬스장 회원권, 습관처럼 사는 커피 같은 것들이요. 이걸 줄이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 남았어요.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판단을 신중하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노후 빈곤은 운명이 아니에요. 습관의 결과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선택들이 결국 노년의 빈곤을 만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노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보험은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투자는 검증된 것만 하고 욕심내지 마세요.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지출은 기록하고 불필요한 건 과감히 줄이세요. 체면보다 현실을 택하세요. 이게 노후 빈곤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철호 씨를 소개했습니다. 경비실에서 일하는 72세 어르신이었죠. 40년을 일했지만 노년에는 빈곤에 시달리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는 왜 노후 빈곤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지 5가지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첫째는 소득 공백의 함정이었어요.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에 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 구간인지 보셨을 겁니다. 김정자 씨처럼 준비 없이 그 시간을 보내면 퇴직금과 저축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반대로 박철수 씨처럼 소득을 만들며 버티면 최소한의 안전망은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연금 신화의 붕괴였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2만 원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이순희 씨와 최진수 씨가 보여줬듯이 연금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결국 빈곤에 빠집니다. 연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셋째는 가족 부양의 착각이었죠. 박동진 씨 부부처럼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면 정작 본인은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과 노후 준비는 별개예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독립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넷째는 자산의 착시였어요. 조명환 씨와 한명숙 씨가 보여줬듯이 집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에요. 3억짜리 집보다 매달 100만 원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째는 습관과 판단의 실패였습니다. 친구 어머니와 강석원 씨의 사례에서 봤듯이 노후 빈곤은 한 번의 큰 실패가 아니에요. 수십 번의 작은 실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이 5가지를 돌아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노후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시스템의 문제이고 세대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 함정입니다. 하지만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노후 빈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병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 통계를 봤어요.
50대 중반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한 사람과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한 사람의 10년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연금 외에 작은 소득원을 갖고 있었고 빚이 없었으며 필요한 만큼의 저축이 있었어요. 반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빚에 시달리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아프면 치료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어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50대라면 아직 20년이 남았어요. 60대라면 10년이 있습니다. 심지어 70대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작은 소득원이라도 만들면 삶은 달라집니다. 저는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지금 당장 당신이 받을 연금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정말 살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둘째, 매달 지출을 기록하세요. 한 달만 해봐도 어디에 돈이 새는지 보입니다. 불필요한 보험, 안 쓰는 구독료, 습관적인 소비를 찾아내서 과감히 줄이세요. 셋째, 부채를 정리하세요. 은퇴 전까지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자는 노후의 가장 큰 적이에요. 넷째,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세요. 55세부터 63세까지 8년 동안 어떻게 버틸지 구체적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금은 절대 생활비로 쓰지 마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주는 돈을 줄이세요. 자녀를 돕는 건 좋지만 그게 당신의 노후를 희생하는 일이어선 안 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당신의 돈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예요. 여섯째, 집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가난합니다. 주택연금이든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옮기든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일곱째, 검증되지 않은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건 대부분 사기예요. 욕심을 버리고 안전한 곳에 돈을 두세요. 이 7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노후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철호 씨, 김정자 씨, 박철수 씨, 이순희 씨, 최진수 씨, 박동진 씨, 정미숙 씨, 조명환 씨, 한명숙 씨, 강석원 씨까지요. 이분들은 모두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이거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았고 악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노년에는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노후 빈곤이 왜 오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요. 이철호 씨는 제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늦었지만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구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작은 방에서 연금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을까요? 자녀에게 손을 벌리며 미안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웃으며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평범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을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재설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후 빈곤은 막을 수 있어요. 준비하면 됩니다. 실천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집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바꿔갑시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